어느 날 내 마음을 툭 건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. 무례하고 이기적이며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는 사람.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사람에게 더 신경이 쓰이고 그의 말이 내 하루를 좌우하기도 합니다. 그럴수록 당신은 자신에게 묻기 시작합니다. 왜 나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예민해질까? 철학은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됩니다. 소크라테스는 말했죠. 당신을 화나게 하는 사람은 당신 안에 무언가를 흔들고 있다. 그 미움의 감정은 지금 당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가치와 부딪히고 있다는 신호입니다. 당신이 정직함을 지키려 할 때 남의 거짓이 더 날카롭게 다가옵니다. 당신이 성실하게 살아갈수록 남의 나태함이 더 거슬릴 수밖에 없습니다. 그 미움은 당신의 기준과 기대가 얼마나 단단한지를 드러냅니다. 그래서 철학자는 그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조용히 바라보라고 말합니다. 니체는 이렇게 말합니다. 너를 괴롭히는 사람은 내가 되지 못한 너의 그림자다. 그 말은 곧 당신 안에 아직 표현되지 못한 강함이 있다는 뜻입니다. 미워하는 마음이 커질수록 우리는 자주 이해받지 못했다는 감정에 사로잡히고 그것은 자존의 울타리를 무너뜨립니다. 하지만 그 울타리는 원래 남이 지켜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다지는 것이라고 철학은 말합니다. 다른 사람의 무례 앞에서 당신이 품위를 지키기로 결심했다면 당신은 이미 한 걸음 성숙해진 것입니다.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권합니다.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감정을 다루는 법을 배워라. 그는 화를 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화낼 자리를 정확히 고르는 것이야말로 진짜 강함이라고 보았습니다.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도 됩니다. 다만 그 미움을 당신 삶의 방향키로 삼지 마세요. 당신은 당신의 감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. 상대의 태도에 휘둘리는 대신 당신이 어떤 사람이고 싶은지를 먼저 선택하십시오. 침묵 속에서도 품위는 말하고 절제된 눈빛에서도 단호함은 전해집니다. 당신이 고요한 중심을 지켜내는 그 순간 세상은 조금씩 당신 쪽으로 기울기 시작할 겁니다. 우리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순식간에 불쑥 화를 냅니다. 억울해서 무시당한 기분에 혹은 지켜야 할 자존심 때문에. 하지만 스토아 철학자들은 바로 그 첫 반응을 경계했습니다. 감정은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반응에서 진짜 얼굴을 드러낸다고. 첫 반응은 놀람일 뿐입니다. 모욕당했다는 느낌은 감각이고 그 다음에 찾아오는 감정이 바로 분노입니다. 스토아의 현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합니다. 타인의 말이 당신을 흔드는 것이 아니다. 그 말을 당신이 해석한 방식이 당신을 흔든다. 화를 다스리라는 말은 결코 무조건 참으라는 뜻이 아닙니다. 오히려 철학은 그 화를 한 걸음 뒤에서 바라보라고 조언합니다. 당신은 그 화를 선택할 필요가 있는지, 그 말에 반응할 이유가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묻는 시간. 그 몇 초의 내면적 거리가 결국 당신이 어떤 삶을 사는지를 결정합니다. 사람들이 말합니다. 억울하면 바로 대응해야 한다고. 가만히 있으면 만만하게 본다고. 그 말은 일부 맞지만 거기에 휘둘리면 결국 우리는 언제나 타인의 리듬에 맞춰 춤추게 됩니다. 철학자들은 침묵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. 침묵은 무력함이 아니라 지킬 것을 지키고 있는 중이기 때문입니다. 그 지킬 것은 무엇일까요? 그건 다름 아닌 당신의 중심, 존엄, 그리고 평정입니다. 아무리 화가 나도 내가 어떤 말을 할지를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를 근본적으로 자유롭게 합니다. 자유는 항상 선택의 순간에 있습니다. 화를 내는 선택, 참는 선택이 아니라 그 감정에 눌리지 않고 나를 지키는 선택 말입니다. 감정이 진실일 수는 있지만 진실한 감정이 언제나 옳은 건 아닙니다. 철학은 그 감정을 고지곳대로 따르기보다
그 감정을 통해 나는 누구인가를 다시 묻습니다. 그리고 그 질문에 당신은 스스로 대답해야 합니다. 나는 상처받은 사람인가? 아니면 평정 속에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인가? 용서하세요. 이 말을 들었을 때 마음 깊은 곳에서 거센 반발이 일어난 적 있으셨죠? 그 사람은 사과 한마디 없었고 나를 아프게 한 일도 모른 채 자기 삶을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데 왜 나만 자꾸 이해하고 왜 나만 참아야 하는지 억울하고 허탈했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. 철학은 그 억울함을 무시하지 않습니다. 오히려 그런 마음이 인간다움의 일부라고 말합니다. 칸트는 말했습니다. 모든 인간은 목적 그 자체이며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. 당신을 이용하고 무시하고 깎아내린 사람은 당신을 목적이 아닌 도구로 대했기 때문에 당신은 깊이 상처받았던 것입니다. 그렇기에 철학은 이렇게 조언합니다.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다. 다만 그 사람에게 감정을 계속 넘기지는 말라. 용서는 누군가를 위해 주는 면죄부가 아닙니다. 내 안에서 더 이상 그 사람 때문에 내 하루가 흔들리지 않도록 내 감정의 고삐를 다시 되찾아오는 과정입니다. 니체는 원한은 가장 오래된 독이다라고 말했습니다. 그 독은 나를 갉아먹으며 내 안의 맑은 물부터 먼저 흐리게 만듭니다.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. 하지만 기억하세요. 그 사람에 대한 미움으로 당신의 내면이 점점 메말라 간다면 당신이 가장 먼저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. 그래서 철학자는 노아라고 말합니다.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해서 억울함을 계속 붙들고 있으면 당신은 계속 그 감정의 감옥 안에 살게 됩니다. 그 감옥의 열쇠는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. 바로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. 노아야 비로소 당신의 감정이 다시 흐를 수 있습니다. 그 흐름 위에서 당신은 다시 당신의 삶을 온전히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. 누구도 당신에게 쉽게 잊으라고 아무렇지 않게 웃으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. 하지만 철학은 그 상처에 머무는 방식이 당신을 어떤 사람으로 만들지를 생각하게 만듭니다. 사람 사이에서 가장 지치는 순간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무례를 마주할 때입니다. 예의 없이 끼어드는 말, 다 알고 있다는 듯한 표정, 한 번도 나를 진심으로 바라본 적 없는 태도. 그 사람은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지만 당신은 하루 종일 그 한마디가 머릿속을 맴돌고 나중엔 내가 잘못한 것처럼 스스로를 책망하기도 합니다. 이럴 때 철학자는 이렇게 묻습니다. 당신은 그 사람과 같은 방식으로 대답하고 싶은가? 아니면 당신이 되고 싶은 사람으로 남고 싶은가? 노자는 부드러움이 가장 강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강한 것이 이긴다는 생각이 오히려 더 많은 다툼과 고통을 낳는다는 걸 그는 일찍이 꿰뚫어 보았습니다. 무례한 사람 앞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건 자존심도 체면도 아닙니다. 바로 존엄입니다. 자존심은 쉽게 다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존엄은 내가 누구인지 잊지 않는 힘입니다.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. 참기만 하면 손해라고. 한 번쯤은 똑같이 해줘야 한다고. 하지만 철학은 거꾸로 말합니다. 똑같이 대하는 순간 당신도 똑같은 사람이 된다. 당신은 그 사람의 말투를 흉내내기 위해 당신이 지켜온 언어의 품격을 버리겠습니까? 당신은 그의 무례에 맞서기 위해 당신이 쌓아온 마음의 중심을 흔들겠습니까? 그 순간 참는 것이 아니라 넘어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. 스토아 철학자들은 감정을 억누르지 않았습니다. 대신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으려 했습니다. 당신이 그 상황에서 물러서는 건 겁이 나서가 아니라 더 큰 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. 존엄은 말보다 조용하고 눈빛보다 깊습니다. 당신이 침묵 속에서도 스스로를 지켜내는 그 순간
당신은 이미 누구보다 강한 사람입니다. 화를 참지 못해 후회한 적 있으셨죠? 그 순간엔 맞는 말이라 생각했지만 돌아보면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말 걸 싶었던 기억들. 분노는 우리를 순식간에 사로잡고 한 번 뱉은 말은 다시 담을 수 없다는 걸 우리는 너무 늦게 깨닫곤 합니다. 하지만 철학은 그 분노를 나쁜 감정이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. 오히려 그 감정이 들었다는 건 당신 안에 아직 포기하지 않은 무언가가 있다는 증거라고 말합니다. 그 무언가는 정의일 수도 있고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. 당신이 소중하게 여겨왔던 질서일 수도 있고 소외된 나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.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는 말합니다. 분노는 정의감을 가장한 자기연민일 수 있다. 이 말은 우리가 화를 낼 때마다 무엇이 진짜 상처였는지를 되짚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. 당신이 화를 냈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. 그 감정 뒤에는 언제나 외로움이 있고 이해받지 못했다는 허망함이 있고 무너진 기대가 있지 않았나요? 분노는 우리에게 묻습니다. 당신은 지금 무엇을 지키려 하는가? 그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않으면 분노는 곧 방황이 됩니다. 화가 날수록 그 감정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이 말하고자 하는 내면의 진실을 먼저 읽어야 합니다. 철학은 말합니다. 화가 날 때는 그 자리를 잠시 떠나라. 이것은 도망이 아니라 생각의 틈을 만드는 용기입니다. 당신이 분노를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당신이 놓치고 싶지 않았던 가치가 숨겨져 있습니다. 그 가치를 다시 꺼내어 당신의 언어로, 당신의 방식으로 세상과 마주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. 화는 나빠서가 아니라 다루기 어려워서 조심해야 합니다. 무조건 눌러 참을 것도 아니고 무조건 터뜨려도 안 됩니다. 철학은 제어가 아니라 이해를 말합니다. 당신이 이해할 수 있을 때 그 감정은 비로소 당신을 해치지 않는 힘이 됩니다. 살다 보면 당신을 이유 없이 싫어하거나 오해로 멀어진 사람도 있게 마련입니다. 아무리 잘해줘도 뒤에서 흉보는 사람, 내 말보다 자신의 해석만 믿는 사람, 그리고 당신의 진심엔 관심조차 없는 사람, 그런 사람 앞에서 우리는 묻고 싶어집니다.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? 왜 저 사람은 나를 그렇게 미워할까? 철학은 거기서 멈추지 말라고 합니다.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이유를 찾느라 내 에너지를 다 써버릴 필요는 없다고요. 스토아의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하루를 마무리하며 이렇게 자신에게 말했습니다. 그가 무례한 것은 그의 문제이고 나는 오늘 나의 품위를 지켰는가만 생각하라. 그 사람의 감정은 그 사람의 세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. 당신이 아무리 다정하고 바르게 굴어도 그가 품은 불편함은 당신이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. 그러니 철학은 마지막 인사를 준비하라고 말합니다. 당신이 나를 어떻게 보든 나는 당신에게 더 이상 갇히지 않겠습니다. 이 말은 싸움이 아닙니다. 해결도 아닙니다. 그저 당신의 마음을 돌려줄 수 있는 가장 조용하고 단단한 작별 인사입니다. 그 인사를 마음속에서 하고 나면 더는 그 사람을 설득하려 애쓰지 않게 됩니다. 더는 억울함을 해명하려 애쓰지 않게 됩니다. 더는 그 사람의 반응에 따라 당신의 하루가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.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, 당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, 그것은 당신 자신이 가장 잘 압니다. 철학은 스스로에 대한 신뢰를 지키는 사람이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. 누군가 당신을 미워하더라도 그 미움에 매달리지 마십시오. 그건 당신의 삶에 들릴 가치가 없는 감정입니다. 억울함은 쉽게 말할 수 없는 감정입니다. 차라리 분노는 설명이라도 가능하지만 억울함은 아무리 설명해도 끝내 전해지지 않는 감정이기 때문입니다. 내가 진심을 다했는데
돌아온 건 왜곡된 평판, 내가 조심하려 했던 말이 상처로 돌아온 순간. 그럴 때 우리는 흔들립니다.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? 정말 내 탓일까? 아니면 그냥 세상이 이런 걸까? 철학은 그 억울함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. 오히려 그 감정 안에 당신 안의 정의가 깨어나고 있다는 신호를 봅니다. 칸트는 정의를 사람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하는 것이라 했습니다. 당신은 그 사람을 존중했고 정당하게 대하려 했기에 그 반응이 더 깊이 아프고 억울했던 것입니다. 그러니 억울함이 들었다면 그건 당신 안의 가치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뜻입니다. 당신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. 니체는 말합니다. 자신의 기준을 꺾지 않는 자는 세상의 기준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. 억울함은 그 충돌의 순간입니다. 그리고 철학은 그 충돌을 통해 당신의 내면이 더 단단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. 억울한 감정을 억지로 덮지 마세요. 그 감정을 곱씹으며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. 나는 지금 무엇을 지키려 했는가? 무엇이 왜곡되었고, 무엇은 반드시 지켜야 할 나만의 기준인가? 그렇게 묻고 나면 억울함이 슬픔으로 바뀌고, 슬픔이 이해로 바뀌고, 이해가 다시 평정으로 바뀝니다. 그 평정 속에서 당신은 더는 흔들리지 않습니다. 억울함은 누구도 대신 풀어주지 못합니다. 하지만 철학은 그 억울함을 삶의 무게로 바꾸는 방법을 알려줍니다. 말을 아낀다고 생각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. 침묵한다고 모르는 것도 약한 것도 아닙니다. 오히려 말이 넘치는 시대일수록 묵묵히 침묵을 선택한 사람의 태도는 더 단단한 울림을 남깁니다. 철학자들은 말합니다. 말이 많을수록 중심이 흔들린다고. 침묵은 회피가 아니라 나를 지키는 하나의 방식일 수 있다고요. 당신이 억울한 말을 들었을 때 곧바로 대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바보가 되는 건 아닙니다. 그 말에 휘둘려 내가 아닌 방식으로 내 감정을 표현하는 순간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당신이 지켜온 존엄입니다. 노자는 말을 적게 하되 의미는 깊게 하라고 말했습니다. 그 말은 적게 말하라는 뜻이 아니라 말 이전에 마음을 가다듬으라는 뜻입니다. 당신의 말이 화에서 비롯된 것인지, 고통에서 비롯된 것인지, 아니면 진심에서 비롯된 것인지, 그걸 먼저 아는 사람만이 말을 해도 후회하지 않습니다. 침묵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. 그건 당신이 감정을 스스로 통과시키며 자기 내면의 깊이를 가라앉히는 시간입니다. 침묵의 시간 동안 당신은 어떤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선택하고 있습니다. 말하지 않을 용기, 흔들리지 않을 신념, 그리고 감정이 아닌 존재로서 서 있으려는 태도. 철학은 이런 태도를 가장 강하다고 봅니다. 당신의 침묵이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달하게 될 때 세상은 비로소 당신의 진짜 깊이를 알아차리게 됩니다. 사람들은 말합니다. 넌 너무 예민해. 그 정도는 웃고 넘겨야지. 하지만 정작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은 당신이 얼마나 오랜 시간 자기 감정을 눌러왔는지를 모릅니다. 철학은 묻습니다. 왜 우리는 늘 참는 쪽이 되어야 하는가? 스토아의 철학자들은 참음은 억제가 아니라 선택이라고 했습니다. 억지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를 기준 삼아 감정을 흘려보내는 선택입니다. 이 말은 곧 누군가에게 상처받았을 때 당신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면 그건 무기력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말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라는 뜻입니다. 이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한 가지 힘이 필요합니다. 바로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힘. 세상이 아무리 당신을 오해해도 당신이 당신을 잘 안다면 그 어떤 외풍에도 당신의 삶은 흔들리지 않습니다.
니체는 말합니다. 가장 깊은 고요 속에서 가장 큰 폭풍이 지나간다. 당신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 필요한 건 거창한 명언도 사람들의 위로도 아닙니다. 조용히 스스로에게 건네는 단 한마디입니다. 나는 내가 지켜야 할 사람이다. 이 문장이 마음 안에 뿌리 내릴 때 당신은 더 이상 타인의 말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. 비난을 듣고도 평정을 유지하는 사람은 결코 무감각한 사람이 아닙니다. 그는 이미 자신을 지키는 법을 배운 사람입니다. 그리고 그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자신의 방식대로 세상과 마주설 수 있게 됩니다. 사람들은 말합니다. 넌 너무 예민해. 그 정도는 웃고 넘겨야지. 하지만 정작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은 당신이 얼마나 오랜 시간 자기 감정을 눌러왔는지를 모릅니다. 철학은 묻습니다. 왜 우리는 늘 참는 쪽이 되어야 하는가? 스토아의 철학자들은 참음은 억제가 아니라 선택이라고 했습니다. 억지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를 기준 삼아 감정을 흘려보내는 선택입니다. 이 말은 곧 누군가에게 상처받았을 때 당신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면 그건 무기력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말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라는 뜻입니다. 이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한 가지 힘이 필요합니다. 바로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힘. 세상이 아무리 당신을 오해해도 당신이 당신을 잘 안다면 그 어떤 외풍에도 당신의 삶은 흔들리지 않습니다. 니체는 말합니다. 가장 깊은 고요 속에서 가장 큰 폭풍이 지나간다. 당신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 필요한 건 거창한 명언도 사람들의 위로도 아닙니다. 조용히 스스로에게 건네는 단 한마디입니다. 나는 내가 지켜야 할 사람이다. 이 문장이 마음 안에 뿌리 내릴 때 당신은 더 이상 타인의 말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. 비난을 듣고도 평정을 유지하는 사람은 결코 무감각한 사람이 아닙니다. 그는 이미 자신을 지키는 법을 배운 사람입니다. 그리고 그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자신의 방식대로 세상과 마주설 수 있게 됩니다.